너는 처음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건 네. 한의대 진학한 뒤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의학 서적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별로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한문 공부용으로 읽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천자문 읽듯이. 예, 네. 한문 공부용으로 논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주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너무 관념적이고 뭐 정형적이고 뭐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많고 네. 이게 도저히 성현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나올 때까지 뭐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깊게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활동들 하면서도 뭐 네. 또 좀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고 네. 좀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관념적이거나 뭐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런 내용 말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려워하죠. 그게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몇천 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논어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공자님이 그렇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했으면 아예 논어란 책이 안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자님 주변의 사람들, 네. 정치가나 뭐 지휘자들이 듣기에 뭔가 가슴을 꽝 때리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네. 정리하고 나중에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책이 그렇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쪽으로 해석이 된 것들은 쭉 내려오면서 어떤 주석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상들이 네. 이제 말한 사람의 입을 떠나서 이제 넘어오면서 어떤 시대의 이데올로기화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그렇게 관념론으로 흐르거든요. 네. 근데 공자님이 제자들과 했던 얘기들은 사실은 생생한 그들의 삶에서 생활 주변에 네. 생생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논어를 접하는 거죠. 일상어였을 것이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 책을 구어를 살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것과 좀 닿아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내 마음 편하자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아주 이기적인 이유? 그런 이유로 읽을 수 있는 책. 나는 논어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논어를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든 어떤 강령이나 뭐 이런 강박 없이 네. 읽으면서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알 수 있는 책.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기적 논어를 읽기라는 제목이 적당한 것 같아요. 도덕이라든지 꼭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 없이 네.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어떤 생활의 팁을 전해주는 책. 그런 책으로 쓴 거죠, 이 책을. 논어는 그런 책이다. 선생님께. 네. 논어 자체가 그런 책이라기보다도 그런 팁들이 많이 숨어 있는 책이라고 보고 네. 그 팁을 최대한 발굴한 거죠. 아이디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네. 전 논어뿐만이 아니라 네. 대부분의 인문학 서적들,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책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책들을 어떤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주변에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네.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고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특히 공자님처럼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의 말, 네. 그 다음에 그 깊었던 사람이 쓴 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의 깊이를 가지고 가면서 봐야 그게 눈에 들어오지,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즉 네. 심리학적인 관점이 아닌 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식으로서는 이건 완전히 암호가 될 수 있죠. 겉핥기고 예. 암호가 된다. 그러면 사실 논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시는 모든 작업들 이렇게 뭐 네. 그 전에 했던 썼던 책들도 마찬가지고 우선 그 공자님이 어떤 그런 덕성들이 뭐 이롭다 네. 라고 말한 거는 아니고 예. 내가 본 그 이제 공자님은 사실 당신의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산 거죠. 네, 욕망을 따라. 예. 네.
근데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 왜 공자님이 그쪽으로 마음이 끌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 끌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능. 예, 본능이니까. 네. 그럼 공자님이 그쪽으로 끌렸던 것도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었으니까 끌렸다고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욕구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그 생각만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기적이면서 당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생각해요? 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네.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면 같이 일하더라도 내가 진짜 믿고 갈 사람이냐 아니면 계속 경계해야 될 사람이냐, 네. 또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네. 또 어떻게 하나 하면 사람이 그 당당함, 내가 옳게 산다는 느낌, 내가 곧게 산다는 느낌이 있으면 은연중에 당당함이 배어나오거든요. 태도에서 네. 그런 것들이. 네. 사람이 그 당당함의 냄새를 본능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갈 사람 아닌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당당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잃게 되면 은연중에 위축이 되고 자신감도 잃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사람이. 예. 그럼 자신의 능력에 50%, 30%밖에 발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당당하다고 느끼면 나는 어디서든지 내 능력의 100%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무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질 거고. 네. 근데 그런 게 이로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로움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저울로 재서 어떤 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이로운 쪽으로 끌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당당함에 끌리게 돼 있고 뭔가 주변 사람과 공감하는 쪽으로 끌리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끌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면 당당해지고 일도 잘 풀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로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람은 덫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냐 욕망이냐의 문제가 네. 먹느냐 굶느냐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밥이냐 빵이냐, 네. 뭐 국수냐 떡이냐 네. 이런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수도 한 젓갈 먹고 떡도 한 젓갈 먹고 이렇게 섞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짬짬이. 그러니까 네. 이 도덕을 꼭 지켜야 되는 강박이라고 생각하고 막 결사적으로 도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 뒤끝이 안 좋습니다. 강박적인. 사람이 그렇게 못 살거든요. 네. 언젠가 무너지죠. 그렇다고 완전히 이익만 쫓고 눈이 벌게지면 그것도 뒤끝이 안 좋아요. 자기 마음이 늘 계속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로 살게 되니까. 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촌에서 그냥 사는 할머니 보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일을 해라고 얘기하는 고선. 네. 그냥 그 정도 선만 지키면 그 정도 선이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 한쪽에 어느 걸 다 던진다 뭐 꼭 두 개가 충돌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뭐 3대 7도 있고 4대 6도 있고 5.5대 4.5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편할 수 있는 배분을 찾아낸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유욕이나 승덕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됐어라든지 네. 절대적으로 무슨 우리가 이로움이나 도덕을 쫓아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배분됐을 때 나는 가장 마음이 편한가. 적당히 뭐 국수 한 두 젓갈 먹고 뭐 떡 한 세쪽 먹으면 그때가 제일 내 입도 행복하고 배도 불러.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충돌이 될 때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할 수 있는 배분을 찾아내는 건데 네. 저런 거는 하나 있어요. 이 현대사회가 광고나 경쟁 같은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어떤 소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있고 승부에 대해서도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뭔가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강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 마음을 조금 다스려지면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행복할 수 있는 선 적당히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행동도 하게 돼요. 안 하면 네. 내가 마음이 되게 찝찝하거든요. 네. 저 자꾸 생각나는. 그 네. 논어의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네. 공자님과 제자들이 그 시대에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얘기들이에요. 뭐 세금을 네. 뭐 얼마가 적절한 거라든지 제사 때 양을 한 마리 바칠까 말까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또 결론처럼 딱 나온 얘기들도 있지만 대뜸 그 결론만 딱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딱 이해를 해서 책에 남겼다 이거 아닐 거란 네. 말이에요.
이제 그 제자들과 공자님에서 부딪히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에 나온 얘기가 이 책에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똑같이 네.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얘기를 갖고 쭉 갔는데 노노랑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더라 그러면 그럼 노노가 잘못된 책이죠. 그렇죠. 현실을 전혀 반영을 못하는. 그렇죠. 네. 그 노노가 제대로 된 책이라면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일부터 들어간 것과 공자님이 그 생활에서 들어간 것과 만나는 결론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보니까 같더라는 거예요. 아닥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제가 대답하기가 힘든 게 그거 공자님 스스로 알면 아시겠죠. 근데 다만 공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70이 되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도 법도가 어긋나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을 때 네. 아마 그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마음이 편한 상태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예.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나 도구로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때 행복한 걸 알아야 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안에는 욕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소유욕이나 승부욕 같은 것부터 좀 당당하고 싶어, 떳떳하고 싶어 그런 욕망까지 많은 욕망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욕망에 내가 정신적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했을 때 나는 최적의 행복 상태더라. 그걸 내가 알아야지 그럼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어라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베이스가 돼 있어요. 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모두가 공자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사람마다 욕망의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공자처럼 살 수도 없고 뭐 살아서 될 일도 아니고 다만 나는 정말 마음 편한 상황에 가봤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각각의 욕망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 경지에 갔는지를 한번 알아두면 네. 내가 내 욕망에 대해서 에너지 배분 정책을 세울 때 굉장히 참고할 수 있잖아요. 네.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때 행복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라. 내 안에서 들끓는 여러 가지 욕망 중에 내가 에너지 배분을 어떻게 배분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지 그걸 한번 각자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황금 비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각각의 속성들, 무엇을 할 때 내가 무엇이 깨지고 있는 걸 알아야 자기에게 맞는 황금 비율을 자기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뭘 하면 뭐가 깨져나가는지 모르면 그 황금 비율을 못 찾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각각의 속성들,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당당하고자 하는 욕망, 떳떳하고자 하는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 경제에 대한 욕망의 속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적절하게 맞는 비율은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자기한테 맞는 네. 맞춤하게. 그거죠. 네. 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맹목적으로 빠져들게 되기가 쉬워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좀 표준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근데 그 표준적인 삶 자체도 보면 계속 바뀝니다. 어떤 삶을 높이 평가하는 게 5년 지나 보면 또 바뀌어있고 10년 지나 보면 또 바뀌어있거든요. 근데 내가 네. 정말 이런 삶이 내가 행복한 삶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쫓아간 삶이어서 뭐 남들이 세상의 표준과 조금 어긋나게 됐어도 그거야 뭐 내가 선택한 거니까 덜 억울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세상이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쫓아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그쪽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데 세상의 기준을 확 바꿔버렸다. 정말 허망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나는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욕망들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렌즈를 내 안에 맞춰서 곰곰이 한 번씩 찾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싶어요. 논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은 책들은 네.
사실은 지역이나 시대와 무관하게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즘 책들은 요즘 세상에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5년만 지나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내용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책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책들 네. 어떤 교재를 삼아서 네. 그리고 그 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삼아 내 안에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위치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